21강으로 들어왔는데요. 21강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화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많아요. 이제 조근조근 좀 풀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완투로 21강 이론편은 완투로 나눌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화폐와 신용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폐 시장을 다루는 겁니다. 시장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 이론편 1에서는 뭐 화폐의 역사, 화폐의 기능, 화폐의 범주 이런 걸 이제 가볍게 묶어 설명드리고요. 화폐 수요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2에서는 화폐 공급, 그래서 수요 공급의 화폐 수요와 공급의 만남이 되겠죠. 그 얘기와 이제 더 부수적으로 뭐 화폐 수량설이라든가 물가가 올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 이런 얘기가 조금 추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큰 그림에서 노동시장에서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추가해서 이 그림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생산물 시장 총수요, 그다음에 총공급, 그래서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죠. 네, 국민소득 결정되는 과정에 노동시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셨고 이번에 추가되는 게 이제 화폐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되는 게 화폐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게 화폐를 상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있고 화폐에 대한 공급이 있고 그럼 그 화폐의 가격을 뭐라 그러냐? 이자율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화폐 시장 대신에 뭐 통화 시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금융 시장 좀 더 넓게는 뭐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화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보면 하나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노동 시장이 있고요. 화폐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 그런다 그랬죠? 확대 재정 정책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 지출이 늘고 총 수요가 늘어요. 총 공급이 늘니까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수요가 늘니까 임금,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늘고 그럼 뭐 근로소득이 늘겠죠. 어쨌든. 그럼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확대 재정 정책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국민소득이 화폐 시장에다 영향을 줘요. 화폐 시장에 어디에다 영향을 주냐면 화폐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화폐 수요가 늡니다. 여기 정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양의 관계죠.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소득이 여러분 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의 현금의 두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요가 늘면 그 가격인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생산물 시장에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투자. 기업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음의 관계란 얘기죠. 마이너스.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이자율이 높으면 소비 지출이 줄어들 거예요. 왜? 저축을 하는 게 나으니까.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소비를 줄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시장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 이럴 때 이 화폐 공급을 늘리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이 이 정책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도 여기서 잠깐 만나보고 이 본격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다루는 게 경기 변동론을 할 때 총수요 관리 정책, 우리가 실업할 때 이런 말을 잠깐 했었죠? 경제 안정화 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맞물려 돌아가자니까 이번 시장에는 뭘 이해해야 돼요?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서는 화폐 시장을 이해해야 돼. 요번 시장에서는 이제 화폐 수요에다 중점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화폐가 어떤 역사에 걸쳐서 발전했느냐, 화폐의 3대 기능이 뭐냐, 어디까지를 화폐라고 해야 되느냐, 화폐의 범주 문제, 통화량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이번 강의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 다음 강의는 이제 화폐 공급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죠. 이 물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임금과도 연관돼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업차에서는 또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임금 더 올려달라 그러고 이자율과도 물가는 완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자율은 돈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이자율도 올려줘야 돼. 돈의 가치를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어쨌든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강의가 왜 필요하고 이번 강의의 주안점이 화폐 수요 출발해 볼게요. 먼저 화폐 역사 가볍게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상품 화폐라 그래요. 커머더티 머니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조개가 상품으로 화폐로 쓰였죠. 돌, 소, 뭐 쌀, 소금, 배 이런 거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걸로 이제 지금도 이제 쓰이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쓰이죠. 이게 상품 화폐를 하다가 17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금세공업자, 이 금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요 금 마지막에는 이 세공업자가 나한테 금을 맡겼어라는 보관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지폐와 비슷한 거지. 지폐의 어떤 지폐란 말은 좀 그렇다. 보관증이 나와. 이 보관증이 일종의 화폐 기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세공업자한테 보관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보관증이 있잖아. 금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대신 너한테 B한테 가서 나 쌀을 사. 그럼 B가 이 보관증 가지고 찾아가면 금을 받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해갖고 이 보관증이 화폐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금 세공업자가 점점 나중에 가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은행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이었어요. 은행에서. 근데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 시중에 있는 은행, 금융은행이 증을 발행해서 그 증을 가지고 화폐로 쓴다든가 사과도 사고 또는 뭐 우리은행, 무슨 뭐 기업은행, 뭐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최종 대부자로 중앙은행이 이제 그걸 보장해 주는 형태로 나중에는 이제 출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지폐는 이제 중앙은행이 출연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 중앙은행이 보장해 주는 거를 법정화폐, 그러니까 법으로 보장해 준다 이가. 금은 이걸 담보로 은행권은 금은을 담보로 해서 그걸 이제 이루어졌다면 화폐가 금처럼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교환, 가치 저장, 회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믿음. 이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을 준 게 뭐냐? 국가가 그렇게 국가가 보장해 줬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지금은 화폐 발행을 독점하죠. 옛날에는 이 은행권에 있을 때는 여러 은행들이 막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지금은 딱 은행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만 화폐를 발행하죠. 근데 한국은행 국가기관이잖아. 국가가 이걸 보증해 주는 거야. 거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사과를 주고 쌀을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법정화폐라 그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흐름을 보면 상품화폐에서 은행권에서 그다음에 법정화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지금 법정화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화폐의 정의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좀 다른데 교환의 매개물, 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쓰이면 화폐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지금부터 제가 화폐의 3대 기능을 얘기할 거야. 화폐는 3가지 기능이 있다. 이 3대 기능을 충족하는 걸 화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그 교환의 대가로 지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가로 화폐를 지불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지불을 하는 기능. 이게 바로 뭐냐면 물물 교환 경제를 할 때는 필요의 이중일치 또는 뭐 필요의 이중성이라는 건데 또는 욕망의 이중성, 뭐 학자에 따라 번역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한번 화폐 없이 그러면 얘가 쌀을 갖고 오고요. 얘는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쌀을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가 필요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해야 되는 거고 물고기를 팔려고 온 사람들은 쌀이 필요해야 되는 거야. 필요가 이중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환이 뭐야? 벌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쌀 가진 사람이 이 쌀을 필요한 사람 만나기까지 또는 물고기 가진 사람이 자기 물고기를 필요한 사람까지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야.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서 화폐가 있으면 나 물고기 필요해 바로 사면 되고 화폐가 있으면 쌀 필요해 바로 가서 사면 되는 거야. 필요의 이중일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화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다른 금융자산은 이런 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화폐만 갖고 있는 게 교환의 매개 수단. 이제 이해되셨죠? 두 번째 기능은 가치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다른 모든 자산들이 갖고 있는 건데 얘는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가치가 저장이 됩니다. 채권을 갖고 있어도 가치가 저장이 되죠. 화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화폐는 어떤 점에서 현금인데요. 5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한다.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내가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썩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저장이 안 돼. 가치 저장이 안 돼. 냉동을 한다 그래도 이게 상품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5만 원 화폐를 갖고 있으면 5만 원어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썩지 않잖아, 이게. 예,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다른 미래로,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어치 살 구매력을 보관하고 있다가 미래에 필요한 시점에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다가 이틀 있다가 5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5만 원어치 갖고 있으면 이틀 있다가 가져가면 이게 상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을 갖고 있다. 구매력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든 자산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에다가 주식 5만 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이걸 미래에 뭐 한 달 있다가 팔아갖고 어, 교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은 가치 척도입니다. 척도는 일단 어떤 걸 재는 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계산 단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할 때 단위로 쓴다. 화폐 단위의 비교를 통해 상품 가치. A하고 B 상품이 있는데 이건 5만 원이고 이건 6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척도, 가치를 재는 수단, 계산의 단위로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가치 척도라는 건 측정한다는 거. 얘는 5만 원어치, 얘는 6만 원. 그러니까 어느 게 싸고 비싼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 가격, 상대라는 말을 쓴다는 건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싸다, 비싸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 방식의 표현이 바로 가치 척도라는 겁니다. 이것도 화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고 다른 자산도 갖고 있는 건 이 가치 저장은 다른 자산들도 예를 들어서 금도 이게 뭐 5억 원어치짜리 금이라 그러면 이건 저장이 되죠. 뭐 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거는 화폐 아닌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하고 이 가치 척도, 계산 단위로서의 기능은 화폐만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3대 기능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합니다. 상대 가격을 표시합니다. 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가치 척도, 계산 단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3대 기능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번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금융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금융이라는 게 파이낸스 영어로 뭐냐? 그냥 금융은 이거예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야. 자금을 빌려주고 대출이라 그러잖아요. 빌리는 걸 차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자는 빌려주는 사람이 우리가 은행에다 간접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이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은행이 대신해서 빌려주지만 내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차입자는 이제 지출자 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자는 여유자금을 빌려주는 경제주체로 소득보다 덜 지출하고 지출 초과 소득을 저축한 사람이고 차입자는 자금을 빌리는 경제주체로 소득보다 더 지출하고 차입, 뭐 당연한 얘기고 이 금융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부자로부터 즉 저축자로부터 저축을 받아갖고 차입자한테 대신 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자를 받아서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대부자한테 나중에 이자로 또 주는 거죠. 이게 금융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이 금융 자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산의 매입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유자라는 거죠. 매입자는 발행자로부터 미래의 소득을 수취할 권리.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채권을 보면 빠른데 금융 자산 중에 채권을 A 회사가 발행을 했잖아요. 이거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어. 그러면 이 10억짜리 매입자가 있잖아요. 매입자. 그럼 얘가 발행자로부터 미래 소득,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발행자는 이 매입자한테 채권 매입자한테 이자를 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원금도 같이 줘야 되죠. 이거를 하는 하나의 차용증서야. 차용증서.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용증서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차용증서를 갖고 있다는 거야. 화폐 같은 것도 역시 금융자산에 속하다라는 거 약간 조심해 두고요. 뭐 채권,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폐도 금융자산에 속한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한쪽은 빌려주고 한쪽은 이제 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산이 되고 한쪽은 부채가 되는 거야. 발행자한테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 보유자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산하고 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이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자산에는 거의 비슷한데
자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에다 등록금 냈잖아요. 그러면 대학 강의를 수강한 권리가 있죠. 그건 자산이에요. 근데 재산은 아니지. 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산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제 5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여기 5억짜리를 발행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거래는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복식부기를 한다 그러면 이 양쪽을 다 거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기, 우리가 회계할 때 얘기 나오잖아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얘기 나올 때.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뭐 회계 공부할 때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금융거래에서 화폐가 들어간다라는 거하고 이 금융자산인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저축을 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받은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부채예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거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산인 거야. 은행에 예금하는 거를 따지고 보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한다. 양쪽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자산인데 한쪽은 부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차용증서를 발행한 쪽은 부채인데 차용증서를 매입한 쪽은 자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여러분, 화폐가 3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 요 기능을 충실히 하는 걸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폐의 범주, 즉 통화량이라 그러죠. 우리가 화폐의 범주를 어디까지를 화폐라고 할까요? 즉 어디까지를 통화라고 할까요? 통화량이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정화폐에서 여러분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만 화폐를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중이 있어요. 여기에 시중에 있고,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이제 여기 화폐가 하나도 없었어. 그럼 여기다가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나온, 여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공급한 화폐, 요거를 뭐라 그러냐? 머니터리 베이스라 그래. 본원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원통화.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냥 본원통화 앞으로 나오면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 이거를 본원통화라고 하는구나. 요 본원통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민간 보유 화폐가 있고 은행의 지급 준비금, 이 딱 둘로 구성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10억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발행할 때는요, 여러분, 그 돈을 우리한테, 민간인한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A은행이 있고 B은행이 있어요. 그 중앙은행의 별명이 뭐냐면 은행의 은행이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시중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그럼 시중은행이 돈 필요하면 어디 가서 빌리게요? 중앙은행 가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5억씩 이렇게 나눠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그럼 10억이 됐죠. 그런데 이 은행은 돈을 대출해줘 갖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자로. 그럼 이 은행 5억 을 민간한테 뭐를 할까요? 대출을 해줄 거야. 대출을. 근데 대출을 하는데 5억을 다 대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저축하러 온 사람은 또 돈을 바로 찾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예금했는데 돈 주세요 했는데 은행이 돈을 못 줘. 그러면 그게 bankruptcy예요. 은행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는 놔도, 얘도 1억은 놔도, 그러니까 4억만 대출해 주는 거야. 4억만. 그럼 민간인들은 돈을 얼마 갖고 있어요? 총 8억을 갖고 있죠. 은행은 대출을 못 해주고 1억씩은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야. 지급할 준비를 해놓은 돈이라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2억이 있고요. 은행에 민간인한테 대출해준 8억이 있는 거야. 합하면 10억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원통화는 둘로 구성된다는 거야.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둔 돈과 대출해서 민간에 풀린 돈, 민간 보유 화폐, 이렇게 된다. 이 민간 보유 화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현금통화라 그런다는 얘기야. 현금통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보유한 현금이란 얘기예요. 현금,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또 하나는 지불 준비금, 지불이라는 말도 쓰고요. 지급, 지불, 뭐 다 번역의 문제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권,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1억을
자기네 은행에다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시제금이라 그래. 시제금. 은행이 갖고 있는 거. 일부는 한국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1억을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은 시제금으로 갖고 있어요. 자기네 은행에 놔두고요. 5천만 원은 중앙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 예치금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또 다시 둘로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제금이 있고 중앙은행 예치금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본원 통화가 뭔지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보유가 얼마가 되고 있어요? 은행이 대출해 준 게 민간 보유 화폐겠죠. 그럼 은행이 대출 안 해주고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랑 합하면 돼. 은행 지급준비금은 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제금,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면 중앙은행 예치금, 중앙은행 한국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렇게 둘로 돼 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통화량 이걸 측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시중에 지금 돈이 얼마나 풀려 있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디까지를 돈이라고 화폐라고 통화라고 할 거냐? 그 범주에 따라서 종류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화폐 양. 이거 왜 중요합니까? 측정하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날에 되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얼마를 풀어야 되지? 그러려면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충분히 풀려 있네? 그럼 조금만 풀어주면 돼. 근데 너무 적게 풀려 있네? 그럼 많이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측정을 해야 돼.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디까지를 화폐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통화량 측정의 문제는 즉 화폐에 포함시킬 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 이거 통화량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건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를 가볍게 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 현금 통화. 여러분 현금 통화는 이런 거죠. 본원 통화가 있고 본원 통화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 통화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급준비금, 지불준비금. 이 지급준비금은 시중에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거예요. 은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시중은행 안에 있는 걸 시제금이고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중에 풀린 게 아니에요. 시중에 풀린 건 뭐예요? 현금 통화가 풀렸어요. 민간 보유. 예. 그러니까 민간이 보유한 본원 통화는 반드시 화폐 측정할 때 들어가야 돼. 현금 통화. 민간이 얼마를 갖고 있지? 이거 왜 들어가야 되냐면 현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유동성이 가장 크다. 유동성이라는 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정의는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좁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넓은 통화 범주가 뭐냐면 M1이라는 거야. M은 이제 머니터리 이제 머니를 얘기한다는 걸 아시겠죠. 통화인데 M1이에요. 이걸 협의, 좁은 의미의 통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금 통화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추가한 거냐면 결제성 예금까지 통화라고 합시다. 이러면 협의의 통화, M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결제성 예금은 뭔데? 바로 요구불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은 뭐냐? 여러분이 은행에 맡겨뒀는데 바로 찾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냥 요구하면 바로 지불받는 예금. 결제해줘야 돼 은행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거의 현금이죠, 뭐 거의. 이 요구불 예금과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합해서 결제성 예금이라 그러는데 얘까지 현금 통화에 추가되면 협의의 통화 M안이다. 자, 얘보다 또 넓게 통화를 측정하겠죠? 자, 넓게 하면 M2가 되겠죠. 이걸 광이라 그래요. 그러면 M1에다가 M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 통화가 들어가죠.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요구불 플러스 수시 입출금, 여기까지 하면 M1이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둘을 합해서 결제성 예금이라고 그랬죠. 준결제성 예금. 거의 결제성 예금에 준한다. 이 기준이 뭐냐? 만기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집어넣는데 만기가 2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2년 미만인 거.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인데 2년 미만짜리 예금, 1년 적기, 뭐 6개월짜리 정기예금,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뭐 CD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수익증권, 뭐 금융채 같은 거 CD 발행하고 뭐 환매 조건부 채권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거주자 외화예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주 빠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어. 그죠? 해외여행 갔다 와갖고 갔다 왔는데 달러를 바꿔서 이제 미국 가서 막 놀다가 달러가 남잖아요. 그럼 달러 갖고 들어온 거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건데 요런 게 이제 2년 미만짜리예요. 근데 총 유동성이라 그러는데 이건 M3죠. 자연스럽게. 근데 요즘에 이제 LF 요거 말고 더 넓은 L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양이니까 뭐 그렇게 화폐 금융론이나 거시경제 본격적으로 배울 때는 요렇게 이제 LF, L까지 요렇게 이제 해갖고 들어가는 거지만 총 유동성이라 그래서 뭐 LF나 M까지 M3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에 있는 M2에다가 준결제성 예금에다가 2년 미만까지만 들어갔잖아요. 이제 2년 만기 이상까지 집어넣어 주는 거야. 네, 뭐 2년 만기 이상의 정기예금, 정기신탁,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준비금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뭐 우리 넓게 하겠죠. 뭐 LF로 측정한다 그럼 요까지를 통화량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다 현금 통화부터 애만 결제성, 중결제성, 2년 만기 이상의 금융 상품이 전체적으로 얼마치 풀려 있냐. 이걸 다 합해 갖고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지금 이만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통화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이제 중앙은행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봐보세요. 현금 통화, 협의, 광의, 총 유동성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본 겁니다. 그럴 때 광의와 요게 다른 건 2년 미만이에요? 2년 이상이에요?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통화의 범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강의의 가장 주인공이죠. 화폐 수요인데 제가 앞에서 이제 유동성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이제 화폐 수요의 다른 표현으로 유동성 선호라는 말을 써요. 선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화폐 수요라는 건 일종의 여러분 현금이라고 생각하시 좋습니다. 현금. 화폐의 범위를 어디까지 도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왜 동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동기. 사람들이 현금을 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자, 그럴 때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나눠서 담으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한다 하잖아요. 다양한 종류에다가. 여러분 분명히 이 화폐도 금융자산입니다. 채권 주식만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화폐도 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고 싶잖아요. 고위험 고수익 자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위험 저수익 자산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주식 얼마, 내가 총 재산이 있는데 채권 얼마, 현금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포트폴리오 선택, 포트폴리오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는 금융자산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여러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현금도 그 일환으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폐 수요, 유동성 선호는 포트폴리오 투자 과정에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 재산이 많으면도 망하는 경우가 현금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라는 거죠. 그 대신 뭐 주식을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자, 그러면 리퀴디티,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어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편리함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의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금이 가장 편리하죠. 가서 콜라를 하나 사 먹고 싶어. 재화 이거 구입하는데 현금이 제일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 크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 현금이 유동성이 제일 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5만 원짜리 현금이 있고요. 여기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얘기를 해봐요. 또는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봐. 유동성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즉 현금화 정도가 제일 큰 게 뭐예요? 네, 5만 원짜리 현금이죠. 혹은 이 금과 아니면 뭐 쌀 뭐 이런 걸로 가지면 금이 좀 더 유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금은 받아주지만 쌀은 아니면 쌀도 유동성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재화로 바꿀 때. 그렇죠? 그래서 화폐는, 즉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선호한다라는 건 현금을 선호합니다. 즉 선호하니까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 수요의 동기가 뭐냐? 화폐 수요의 동기가 뭐냐? 거래하려고. 재화 사고 팔 때 예비 목적, 미래를 대비하는 거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다음에 투기 목적. 이게 스페큘레이티브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투자 목적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건 투기 목적으로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투기 이름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러나 이제 이걸 투자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저는 투기적이라 그럴 건데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현금을 왜 갖고 있죠? 자, 설명해 볼게요. 이건 너무 쉬워. 거래 목적. 일상적으로 나 쌀 사러 가야 돼. 쌀 사니까 현금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 신용카드로 하는데요. 신용카드 현금이죠. 바로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폐로 되지 않은 현금인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비적 목적이 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딱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비상금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의 현금을 안 쓰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다가 보면 꼭 현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죠. 예비적 동기로 화폐를 수여합니다. 느낌이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온 게 이 투기적인 거라는 거야. 투기적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산 측면에서 여러분 화폐도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화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안정성이 중요해.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폐 보유가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오케이. 그래서 화폐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투기적 동기. 제가 이제 채권 비교화에서 이 투기적 동기가 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미리 좀 딴 게 얘기하면 현금을 한 5억을 갖고 있어. 왜 갖고 있냐 봤더니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 가격이 조금 있으면 내려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면 바로 사기 위해서 현금을 딱 준비해 두는 거야. 이건 뭐 거의 요금을 예금 수준으로 딱 갖고 있는 거죠. 집안에 실제로 현금을 쌓아놓기 있다면 현금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화폐를 보유하는 걸 투기적 동기, 이 주식에 투자하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화폐 수요 함수. 이제 아시겠죠? 화폐 수요 곡선을 바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자, 그럼 제가 함수로 갖다 놨어요. 화폐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건 우리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물가 상승률. 여러분, 물가하고 물가 상승률은 이 물가는 저 엄밀하게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수준이 높다, 낮다. 물가 상승률, 요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율, 국민소득.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화폐 시장은 거래되는 게 화폐 수요고요. 화폐 공급. 요거에 의해서 화폐의 가격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이자율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변수 수직에 이자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이제 화폐 수요 곡선은 화폐 수요량이 되겠죠. 공급까지 오면 이제 화폐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명시 변수는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 변하면 화폐 수요 곡선은 요게 화폐 수요 곡선이에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물가나 물가 상승률이나 국민 소득이 변하면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해요. 화폐 수요가 많아지면 오른쪽 이동.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국민소득, 소득이 많아지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겠죠. 거래 목적이나 예비 목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과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화폐 수요는. 이제 그것도 이해해 볼 거고요. 물가 상승률과는 반비례해요. 마이너스. 물가하고 국민소득은 플러스. 같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례. 자, 이걸 이제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볼까요? 저는 이제 동기별로 좀 나눴어요. 거래적 동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쌀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죠. 소득, 국민소득, 실질 총소득 있는 소득이야, 소득. 여러분이 한 달에 임금이 올라갔어. 월급이 400만 원 받다가 6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더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쌀은 뭐 사만큼 사겠지만 뭐 다른 물건,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더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사기 위해서 현금을 더 갖고 있다. 정해관계다. 정해관계라는 건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거래 동기에 거래할 걸 더 많이 사고 물건을 살 거란 얘기예요. 거래 동기의 화폐 보유가 늘어서 화폐 수요가 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다른 건 그대로인데 국민 소득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래 동기의 화폐 수요가 늘어서 화폐 수요가 늡니다. 그럼 화폐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바로 가죠. 물가입니다. 이건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도 정해관계예요. 즉 비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사보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쌀을 사는데 그전에는 5만 원이었어요. 물건의 가격이. 그런데 이게 10만 원이 된 거예요. 쌀 가격 수준, 물가 수준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만 원짜리 5장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10만 원이니까 만 원짜리 10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래하려면 화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높을수록 경제적 거래 액수, 즉 5장 가지고 있다가 10장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물가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 수준 자체가 높을수록 거래 동기의 화폐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5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어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다른 게 다 그대로야.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래 목적의 화폐 수요가 올라가서 화폐 수요가 는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 국민소득은 예비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내가 어떤 예비 목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비상금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더 5만 원 들고 다니다가 한 20만 원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국민소득 늘면 예비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목적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득이 느니까 소득 화폐 수요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걸 이제 저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도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라는 거는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비례. 만약에 어떤 걸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 책을 읽다 뭐에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두 변수가 반비례합니다. 이런 얘기죠. 증가함수 비례하니까 정해관계입니다. 플러스 혹은 정해관계 대신에 양해관계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셨을 거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투기적 동기예요. 제가 이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오리지널 버전 가지고요. 자, 먼저 여러분 율자가 들어가요. 이자율, 물가 상승률.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율. 율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부의 관계야. 즉 부의 관계라는 건 반비례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잖아요. 물가 수준, 국민소득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이자율,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자, 그러면 이자율이 왜 이자율은 이동시키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자율이 여기에 있고 화폐 수요가 있는데 요게 지금 왜 이렇게 부의 관계, 반비례라는 얘기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우하향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만드냐를 한번 두 가지로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죠. 여러분 천천히 내가 현금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게 현금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 저축, 이렇게 쉽게 한번 얘기죠. 은행 저축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러면 요게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그럼 여러분이 현금 보유를 늘리면 은행 저축을 그만큼 많이 포기한 거죠. 근데 은행에서는 뭐예요? 이자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5% 주다가 20% 준대. 그럼 이 20%의 이자율을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는 바람에 포기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5%에서 20%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현금 보유에 따른 은행 저축을 통해 받을 이자를 포기한 거야.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이자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높이 올라간.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현금 보유보다는. 그 말은 뜻은 은행에다 저금, 정기예금 뭐 이런 거죠. 예금 이런 거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니까 화폐를 보유해요, 현금을 보유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즉 은행에다 저금해 주기 위해서 화폐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보자라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화폐 수요량은 떨어지네.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너무 간단한 거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는 게 낫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기회비용이 올라가니까. 그죠? 자,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자율 얘기는 다른 버전을 한번 설명할게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은 왜 이거는 물가 수준이 아니에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 여러분 지금 이게 물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가가 5% 오르다가 다음 달에 이거 딱 2배 올랐대요. 10%. 자, 그러면 쌀 가격이 5만 원 하다가 다음 달에 10만 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또 2배 오른데 20%.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5만 원을 갖고 여러분은 이러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그냥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현금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율은 물가가 상승하면 물건을 살 구매력은 떨어지잖아요. 즉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화폐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수요량, 보유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다른 걸로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푹푹 떨어질 거야.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번 달에 5만 원 되고 10만 원 되니까 이게 화폐의 가치가 2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으로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괜찮지. 혹시 이 예금을 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자라도 받잖아. 그러면 현금은 이자도 못 받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물가 상승이 높으면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죠. 똑같은 5만 원인데 다음 달이 되면 물가가 이렇게 5%, 10%로 떼어버리면 상승률 높아지면 5만 원 가지고 절반밖에 사지 못하는 거야. 10만 원짜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금으로 보유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래서 현금 보유를 줄이고 금 같은 걸 차라리 보유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똑같이 이자율 상승과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증가하니까 그 이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요 얘기를 다른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경제학 책에서 채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이건 이제 뭐 이해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다. 역이라는 건 음의 관계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반비례한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여 있죠, 항상.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가격 올라가면 이자율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건 뭐 시장 이자율인데 채권, 정기예금 등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예금 집어넣으면 이자율 받잖아요. 예금에 따른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을 여러분 채권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을 살면 두 가지예요. 나중에 원금을 줘야 되지만 계속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이자를.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살면 이자를 꼬박꼬박 예금 든 것처럼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하락한다. 이자율이죠, 이게. 이자율. 자, 설명해 볼게요. 어떤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이제 채권의 액면가, 이 채권의 이러한 증서잖아요. 증서에,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표면에 이자율을 적어놔. 여러분도 이제 은행에 들면 통장에 보면 이자율이 찍혀 있잖아요. 그와 같이 5% 이자율을 지는데 이걸 뭐 만기가 있겠죠. 그래서 10년 만기짜리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에 발행을 한 거예요. 처음에 발행할 때. 그리고 10년 동안 매년 5%를 주겠다. 500만 원에 5%니까 25만 원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연이자겠죠, 물론. 그러면
그리고 이제 10년째 될 때 500만 원과 이자율 25만 원에서 주겠다. 매년 그러니까 25만 원, 25만 원 계속 받다가 10년째는 25만 원 받고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린 거야. 근데 시장에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다 채권의 수요 공급이 거래다가 400만 원에 어떤 A라는 사람이 400만 원에 그걸 산 거야. 자, 그러면 이 무조건 25만 원은 줘야 되죠. 왜냐면 그 채권 표면에 5% 준다, 500만 원에 5%를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구입은 400만 원에 했지만 그럼 25만 원 표면 이자 수입을 얻죠? 그럼 수익률이 400만 원 해서 25만 원인 거야. 이거를 수익률로 따지면, 연으로 따지면 6.25% 계산하면 대략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자율인 거죠.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는 이자율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450만 원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상승한 거야. 그러면 상승한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했다고 쳐봐요. B라는 사람이 이 4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보자고. 우리가 400에 450만 원. 그러면 450에서 25만 원이 되는 거니까 수익률 따지면 5.56%예요. 수익률은 어때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분자는 25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분모가 더 커진 거야. 채권 가격이 커졌다는 얘기는 분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500만 원에서 5%였는데 400만 원 떨어지니까 6.25% 수익률 좋아졌죠? 450에서니까 50만 원 더 올라가니까 5.56. 여전히 초반보다는 좋죠. 어쨌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분명히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익률 이자율,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수익률, 이자율은 반대다. 이거 먼저 이해만 해두시고, 이해만. 자, 그러면 투기적 동기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현재 이자율이 낮아. 이자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니까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예상을 할까요? 앞으로 채권 가격이 내려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갔을 때 바로 채권을 사버려야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화폐 수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투기적 동기예요. 채권 가격이 지금 높다. 이자율이 낮아요.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높은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야. 아, 앞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때 덜렁 450만, 여기 잘 봐보세요. 요걸로 설명해 버리면 요 상태라는 거야. 요 상태. 이자율이 낮죠? 5.56%. 채권 가격은 높은 거예요. 45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은 요 시점에서 그러면 400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수익률은 올라갈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채권을 사야지 하고 화폐 수요를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투기적 화폐 수요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낮을 때 얘는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반비례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얘기를 여기 요 부분을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과 역의관계 우하향 곡선이다. 뭐 이미 그려드렸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자율 여기는 이제 화폐 수요, 수요 곡선, 수요량 우하향 반비례한다.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는